자, 170쪽에 가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 나옵니다. 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서는 지역 분석의 개념 보시면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을 파악하고 그 지역 내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을 분석한다. 그 지역 요인이 뭐였어요?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 가치를 형성하는 요인이죠. 그게 지역 요인입니다. 그걸 분석하는 거예요. 그 분석하면 그 지역의 지역 특성이 파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장래 동향을 명백해서 그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말 그대로 지역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고요. 요 지역 요인이 뭐였느냐 하면 아까 가치 형성 요인 중에 지역 요인이 있었죠. 그 지역의 가치를 형성하는 요인이라고요. 이해되셨죠? 그럼 그 지역의 가치를 형성하는 요인을 분석했으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요 지역의 가격 수준이 나오겠죠. 가격 수준, 뭐 가치 수준이라도 돼요. 그럼 이 지역의 가격 수준 또는 가치 수준이라는 말은 그 지역에 뭘 말하는 거다? 평균적인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분석을 하게 되면 이 지역의 평균적인 가격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지역 분석을 하게 되면 이 지역은 주거지로서 가격이 형성되는지 상업지로서 가격이 형성되는지 이런 것도 파악이 되겠죠. 그런 걸 뭐라 그래요? 그 지역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이용이 뭔지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역을 분석했으니까. 그러면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이용을 뭐라고 쓰겠다? 표준적 이용 이렇게. 그러면 지역 분석을 하면 그 지역에 뭐가 파악이 된다?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이 판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은 무슨 지역이다? 주거지역이다. 주거지역으로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게 표준적 이용이에요. 주거지역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평균적 가격은 이 지역의 평균적 가격은 뭐 제곱미터당 500만 원이다. 요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요것을 파악하는 게 무슨 분석? 지역 분석이다. 자, 그런데 평가사에 가서 물어보는 건 뭐예요? 이 지역의 평균적 가격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요 지역 안에 있는 대상 부동산이 있겠죠? 요 대상 부동산에 뭐가 알고 싶은 거예요? 가격이 알고 싶은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대상 부동산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 부동산은 뭐가 있어서? 개별성이 있어서 어떤 일이 생겨요? 개별성이 있어서. 요 지역의 평균적 가격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는 어디에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에요? 대상 부동산에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에요. 그러면 요것을 분석하는 걸 무슨 분석? 개별 분석. 요렇게. 그러면 개별 분석을 해봐야 뭐가 나오겠어요? 요게 나오겠죠? 맞나요? 그래서 이 땅은 부정형 핵지로서 이렇게 경사져서 미안한데 이 지역의 평균 가격보다 100만 원 빼야 되겠다 이렇게. 그럼 빼서 당신 토지 가격은 400만 원이요. 제곱미터당. 이렇게 나갈 수 있죠. 요게 뭐다? 구체적인 뭘 알려주고 있어요? 가격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이런 구체적인 가격을 알려주는 건 무슨 분석? 개별 분석. 그리고 개별 분석을 해보면 요 부동산에 뭐도 나오겠어요? 가격을 구할 때 뭘 전제한 가격 구한다 그랬어요? 최유효 이용을 전제한 가격 구한다 그랬죠? 그래서 최유효 이용이 뭔지가 판정이 되겠지. 아까 일반적으로 주변환경을 올려야 되니까 대상 토지는 주거지역이면 주거지를 이용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아까 단일의 이용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표준적 이용하고 최유용이 항상 같은 건 아니에요. 다를 수도 있죠. 예, 다를 수 있는데 이 최유효 이용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주변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표준적 이용이 최유효 이용을 판정할 때 뭐가 된다? 기준이 된다 또는 표준이 된다 이런 말을 써요. 그렇지만 얘하고 얘가 같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다를 수도 있었어요. 아까 단일의 이용 이런 게 있으니까. 자, 의미는 아시겠죠? 그러면 먼저 뭐부터 하는 거예요? 지역 분석을 먼저 해서 이걸 찾아야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에서 개별 분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행하는 분석 여기가 후행하는 분석. 지역 분석은 어때요? 지역 요인을 분석하니까 전체적이고 광역적이고 거시적이라면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 자체를 분석하는 거니까 부분적이고 국지적이고 미시적이다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서 170쪽에 그 양가로 이번에 필요성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지역 분석 왜 하는데 그랬을 때 부동산 시장은 뭐가 있다? 부동산은 부동성이 있나요? 부동성이 있으면 무슨 시장? 국지적 시장, 지역적 시장 기억납니까? 국지적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지적 시장이기 때문에 그 지역적 요인을 반영해서 가치가 형성되니까 지역 분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서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용은 대상적의 특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즉 표준적 이용은 최유효용을 판정하는 유력한 뭐다? 표준이 된다. 그래서 표준적 이용은 최유효용을 판정할 때 뭐다? 표준이고 기준이 되는 거지 같다는 의미는 아니라 그랬죠. 예, 그래서 이걸 판정할 때 유력한 표준이 된다. 그리고 지역 분석을 통해서 사례 자료 수집 범위가 파악이 됩니다. 그건 뒤에서 다시 배우겠죠. 그리고 그 구별해 보면 지역 분석은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판정한다 이런 말이 있죠. 가격 수준을 판정한다는 말은 구체적 가격을 구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 지역의 무슨 가격? 평균적 가격을 구하는 거라고요. 부동성과 관련돼 있고 전체적 광역적 분석이고 선행하는 분석이고 앞에서 적합의 원칙 배웠죠? 주변 환경하고 적합하지 않으면 감가, 그때 감가가 경제적 감가. 경제적 감가를 하려면 무슨 분석? 지역 분석 해봐야 된다. 자, 그 옆에 개별 분석은요. 뭐 하는 거라고요? 구체적 가격 알려주는 거라 그랬죠? 가격 알려주려면 뭘 전제한 가격? 최유효 이용을 전제한 가격 알려준다. 그러니까 개별 분석을 해봐야 대상 부동산에 뭘 판단할 수 있다? 최유효 이용을 판정할 수 있다. 그리고 구체적 가격 판정하는 거고 개별성과 관련돼 있고 부분적 개별적 분석이고 후행하는 분석이고 아까 균형의 원칙에서 내부적으로 균형이 안 맞으면 뭐? 기능적 감가. 기능적 감가 하려면 무슨 분석? 개별 분석 해봐야 된다. 이해됐죠? 예. 요렇게 차이점 알아달라는 거요.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의 대상. 이렇게. 자, 지역 분석의 대상은 거기에 보니까 첫 번째 뭐가 나와요? 인근 지역이 나오죠? 그래서 인근 지역이 뭐예요? 이래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인근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 부동산이 뭐 하는 지역이다? 속해 있는 지역이다. 맞죠? 속해 있고 자, 제가 인근 지역의 예로서 노량진 고시촌 요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그럼 노량진 고시촌이라고 하는 건 요 지역의 이용이 고시촌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뭐가 있다? 동질성이 있죠? 맞나요? 예. 그래서 개념해 보세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인근지역은 감정평가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이렇게 부동산의 이용이 어떻다? 동질적이고 이렇게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뭘 공유한다?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다. 이해됐죠? 예, 그게 뭐다? 인근지역이에요. 동그라미 2번 인근 지역 내의 부동산은 용도적 기능적으로 동질성이 있고 동일한 가격 수준을 가진다. 인근 지역 안에 있는 부동산은 용도면에서 기능면에서 뭐가 있다? 동질성, 포지션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동질성이 있겠죠. 그리고 동일한 뭘 가진다고요? 가격 수준. 이 가격 수준은 그 지역의 평균 가격이 같다는 뜻이지 요 지역의 땅값이 다 똑같다는 소리가 아니죠. 예, 그래서 동일한 가격 수준을 가진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이런 말이 있네요. 공법상 용도지역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같은 동이라도 반드시 같은 인근지역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이라도 어때요? 인근지역이 되려면 이용이 아까 동질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같은 동이라도 여기 주거지로 이용되는 지역하고 여기 상업지로 이용되는 지역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같은 동일에서 반드시 같은 인근지역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법상 용도지역하고 똑같은 것도 아니다. 예. 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인근지역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변해간다. 이렇게. 자, 그리고 그 옆에 지금 경계입니다. 자, 인근지역하고 옆에 있는 지역의 경계가 어때요? 뭐 명확하게 구별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명확하게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럼 그때 어떡하죠? 거기 동그라미 이번에 경계가 뭐 한다면 불명확하다면 표준적 이용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요 지역의 표준적 이용, 지역이니까 요 지역의 표준적 이용이 어떻다? 같다면 같은 지역을 보고 다르면 어떻다? 다른 지역으로 보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근지역의 범위를 너무 넓게 잡으면요. 넓게 잡으면 여기하고 가격의 편차가 심할 수 있죠. 그래서 가격 수준을 판정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평균적 가격 수준 파악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고 범위가 너무 좁으면요. 좁은 범위 내에서 가져오니까 문제는 사례가 많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자료의 정확도는 높을 수 있지만 사례가 부족해서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자, 그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 자, 유사지역. 자, 여기에 유사지역이다 그러면 뭐한 지역이죠? 인근지역하고 유사한 지역이죠. 어떤 면에서? 용도 면에서, 기능 면에서, 유사해서 지역적 특성이 유사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로 신림동 고시촌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 유사지역 개념 보시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유사지역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 지역을 말한다.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지는 않지만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지니는 지역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요것은 동그라미 이번에 거리의 원근 개념이 아니다. 즉 인근지역하고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거리상의 원근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동일 수거권 내에 존재한다. 그건 좀 이따 배우고 4번에서 유사 지역 내에서 거래 사례 선택할 때는 지역 요인 비교가 필요하나 인근지역에서 거래 사례 선택할 때는 지역 요인 비교가 생략 가능하다. 우리가 거래 사례 비교법이다. 그래서 거래 사례 가져다가 뭐 한다 그랬죠? 아까 사시지게 이러고 논다 그랬죠? 그때 요 지가 뭐죠? 지역 요인 비교라고 하는 게 요 지의 이름입니다. 그럼 지역 요인 비교는 뭐 하는 작업이냐면 지역 격차를 수정해 주는 작업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사례를 어디에서 가져왔다면 인근 지역에서 거래 사례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대상도 어디에 있고 인근 지역, 사례도 인근 지역. 그럼 같은 지역이죠? 지역 격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정할 게 없죠. 그러니까 생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례를 유사지역에서 가져왔다 그러면 요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은 용도면에서 기능면에서 뭐한 지역이긴 하지만 유사한 지역이긴 하지만 이 지역의 지가 수준과 이 지역의 지가 수준이 똑같나요? 어떤 지역이든 지역별 국지역시장이니까 약간의 격차는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격차를 뭐 해줘야 된다? 수정해 줘야죠. 왜? 대상은 여기 지역에 속해 있으니까. 그래서 유사지역 가격을 무슨 지역 가격으로? 인근 지역 가격으로 수정해 주는 작업을 뭐라고 쓴다? 지역 요인 비교. 그러니까 유사지역에서 가져와서 뭐는 해야 되고 지역 요인 비교는 해야 되고 인근 지역에서 가져왔으면 지역 요인 비교는 필요 없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유사지역의 사례 선택했다 그러면 지역 요인 비교가 필요하나 인근지역에서 사례 선택하면 지역 요인 비교는 생략 가능하다. 제가 지역 요인 비교 이런 게 생략 가능하다 그랬지. 인근지역에서 사례 선택하면 지역 분석 생략 가능하다. 맞아요, 틀려요? 요거 아니에요. 지역 분석하고 지역 요인 비교는 다른 거예요. 지역 분석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지역 요인을 분석해서 그 지역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요게 나와야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에서 가격을 구하지. 그러니까 지역 분석은 생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역 요인 비교라고 하는 것을 생략하는 거지 지역 분석을 생략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세 번째 동일 수거권 개념 봅니다. 동일 수거권은 수급이 수요와 공급을 줄여서 수급이라 그러잖아요. 수요와 공급이 나타나는 곳이 어디예요? 시장이죠. 그러니까 동일 수거권은 뭐가 되는 거예요? 동일한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동일한 시장이 된다는 말은 여기 대상 부동산이 있어요. 그럼 대상 부동산이 하고 동일한 시장이 되려면 대상 부동산하고 서로 무슨 관계가 돼야 되죠? 대체 경쟁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우리는 동일 수거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이 되는 부동산은 어디에도 있어요? 보니까 인근 지역에도 있고 또 어디에도 있더라? 유사 지역에도 있더라. 그래서 동일 수거권은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하는 광역적 지역이 되는 겁니다. 자, 동일 수거권 개념 보시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동일 수거권은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는데 여기는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말한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포함하고 있다. 이해되셨죠? 예.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인데 이번에 인근지역과 유사지역 및 기타 용도지역을 포함하고 세 번째 사례 수집에 뭐라고요? 최원방권. 거래 사례는 어디에서 가져옵니까? 이래 물어보면 어디에서 가져온다?
요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다 포괄하는 무슨 개념? 동일 수거권 범위 내에서 사례를 가져오는 겁니다. 예.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맨 밑에 용도별. 자, 주거지의 동일 수거권이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거지다 그러면 도심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직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주거지다 그러면 도심으로 통근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주거진 수로 뭐가 될 수 있어요? 대체 경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도심으로 통근 가능한 지역적 범위와 많은 경향이 있다.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역적 선호도에 따라 확대 축소되기도 한다. 이렇게 써놨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타워 팰리스에 살고 계신 분에게 물었다고요. 당신 주거지하고 대체 경쟁이 되는 주거지 어디 있어? 별로 없다 그러겠죠? 그래서 이런 고급 주거지 같은 경우는 동일 수도권의 범위가 축소되기도 한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업지가 나오는데 상업지의 동일 수급권은 다르게 말하면 수급이 시장이라 그랬잖아요. 동일한 시장은 다른 말로 하면 상권이에요. 상권, 상업지에서는. 그럼 동일한 상권이 되는 거죠. 동일 수급권이. 상권이면 백화점의 상권은 넓어요, 좁아요? 넓죠. 그래서 이런 고도 상업지는 동일 수거권 즉 상권이 넓고 보통 상업지는 당연히 동일 수거권 범위가 좁다는 거죠. 그래서 맨 밑 그거 보니까 소규모 점포지는 뭐라고 써놨어요? 좁고 고도 상업지는 어떻다? 광역적 범위에 미친다. 자, 맨 밑에 후보지하고 이행지 봅니다. 자, 후보지하고 이행지는 용도가 바뀌는 중에 있는 땅이잖아요. 그럼 용도가 바뀌는 중에 있으면 전환이나 이행 후의 종별에 따라 범위가 정해지나 성숙도가 낮은 경우는 전환이나 이행 전의 용도를 기준한다. 자, 그 말의 의미는 자, 후보지하고 이행지는 용도가 바뀌는 중에 있는데 원칙은 용도가 바뀐 후 있죠? 전환이나 이행 후의 용도에 따라서 판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동일수권을 판정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 주거지에서 지금 고시촌으로 바뀌고 있는 지역이 있다. 그럼 여기도 뭐가 있을 수 있어요? 고시원들이 막 있을 수 있죠? 그럼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럼 이때 이 동일 수거권을 판정하려면 이제 고시원이 많이 들어서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뭘 기준해서 전환 후의 용도를 기준해서 동일 수거권을 판정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도가 낮아서 과거 특성이 아직 너무 강하다. 그러면요. 그때는 전환 전이나 이행 전을 기준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뭐라고 써놨어요? 전환 후의 종별에 따라 범위가 정해지나 성숙도가 어떻다면 낮아서 그런 경우는 전환 또는 이행 전의 용도를 기준하세요. 자, 뒤로 넘겨서 172쪽. 자, 172쪽에 인건적의 수명현상이 나옵니다. 자, 아까 인건지역은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변해간다 그랬죠? 어떻게 변해가는가 하고 봤더니 그 지역이 성장, 성숙, 쇠퇴, 천이, 악화기 이런 라이프 사이클을 거치면서 변해가네요. 그런 건 성장, 성숙, 쇠퇴, 천이 이런 게 뭐다? 맨 위에 1번에 성세 현상을 생태학적으로 파악한 거다. 생태학적이 성장하고 쇠퇴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도시 성장이 빠르면 지역 변화도 빠르다. 당연하죠. 도시 성장이 빠르면 지역도 빨리빨리 변해가니까. 그 다음에 전제 조건은 이런 인건지역 수명 현상을 원한다는 이 지역이 동시에 개발되고 개발의 동질성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의 동질성을 또 전제로 하고. 자, 그때 내용에 보시면 이 지역이 개발될 때를 뭐라 그런다고요? 성장기. 자, 개발되면 뭐가 가장 높아요? 집가 상승률이 가장 높아요. 이거는 집가가 가장 높다는 뜻이 아니에요. 집가가 가장 높을 때는 언제예요? 성숙기 때고요. 집가 상승률이 가장 높을 때라고요. 우리 청소년기에 키가 가장 많이 크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도 성장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상승률이 가장 높고 그러니까 투기가 생기겠죠. 자, 들어오는 입주민들은요,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높다 하는 겁니다. 신축 부동산이 거래의 중심을 이루고요, 상향여가가 나타날 수도 있다. 상향여가는 뭐죠? 저가주택이 뭐로 바뀌는 거? 고가주택으로 바뀌는 거. 집가 상승의 3단계가 나타날 수 있다. 개발 계획이 발표되고 사업 착공 들어가고 완공되고 그러면 어때요? 집가가 크게 3번에 걸쳐 뛴다는 거 이렇게. 이해되셨죠? 요럴 단계가 성장기고 이때는 입지 경쟁은 치열합니다. 어떤 건물이 들어설지 이런 거에 대한 경쟁은 치열하겠죠. 근데 이 성장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무슨 단계예요? 성숙기예요. 성숙기 때는 집가 자체는 어떻다고요?
가장 높은 데서 안정되어 있거나 약간씩 상승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적 기능이 최고도에 달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로 집주인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잘 이사 다녀요, 안 다녀요? 안 다니고 건물도 다 들어섰으니까 입지 경쟁은 안정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계가 지나고 나면 이제 무슨 단계로 간다고요? 세태기로 간다고요. 그럼 세태기로 간다는 거는 이제 중고부동산의 거래가 늘어나면서 하향여가 시작된다 이렇게 써놨죠. 그 말은 고속층은 이제 이 지역을 떠나기 시작하고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저속층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 이런 뜻입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뭐 하면 재개발하면 다시 어디로 되돌아갈 수 있다? 성장기로 되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인건지역의 수명현상이 항상 끝에까지 가는 건 아니에요. 중간에 되돌아갈 수 있는 거 이렇게 재개발하면. 그 다음에 천이기는 세태기 때 하향여가가 시작된다 그랬죠. 천이기 때는 하향여가가 어떻다? 활발하다. 활발하다는 건 저속층이 많이 몰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자극을 받으면 어때요? 내려가던 지가가 약간의 반등도 생길 수 있나요? 수요자들이 많이 몰려오면. 그래서 이때는 수요가 자극되어 가벼운 반등, 지가 상승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요때 이 반등은 뭐하고는 달라요? 성장기 때 막 이렇게 지가가 3번에 걸쳐서 막 뛰는 요 성향하고는 다른 거예요. 요거는 쫙 올라가는 거고 요건 내려가다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반등할 뿐이지 성장기하고 똑같은 패턴 아니라고요 이게. 예. 자, 그 다음에 천이기 때도 역시 재개발하면 다시 성장기로 되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천이기 때도 재개발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악화기로 가서 설마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뭐 어려운 말은 아니죠. 자, 요런 게 인건지역의 수명현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배웠어요 지금?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 배웠죠?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 비교하는 거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지역 분석의 대상에는 뭐가 있다고요? 인건지역과 유사지역 동일 수도권 있나요? 예. 그럼 이런 거 열심히 배웠으면 모의고사 나오면 뭐 하면 된다고요? 맞추면 되지 뭐. 뭐가 어렵겠어요. 36번에서 이렇게 물었어요. 감정평가 이론상 지역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지역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지역 분석에서는 인근 지역뿐만이 아니라 유사 지역까지 분석함으로써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인 가치를 산정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지금까지 떠든 게 뭐냐 하면 목 아파라고 떠든 게 뭐냐 하면 지역 분석을 통해서는 그 지역의 평균적 가격을 구할 수 있는 거지 구체적인 가격을 구하는 건 아니라고 제가 지금까지 떠들었어요. 근데 지역 분석은 앞에 말은 맞죠?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까지 분석한다 그랬잖아요. 그 말까지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함정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함정을 싹 파주는 거죠. 이렇게 좋은 말 쓴다 이러면서. 그러면 우리는요. 이렇게 아름다운 말이 이러다가 뭐 하는 거예요? 뒤에도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 가치를 산정한다 그러면요. 그래 평가는 원래 가치 구하는 거야 이러면서 어때요? 맞네. 그리고 함정에 쏙 빠지는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조용히 뭐요? 틀려주고 그러면서 강사가 강의 안 했다고 그런 것 같고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지금까지 떠든 게 뭐라고요? 지역 분석은 그 지역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작업이고 개별 분석을 통해서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과 구체적인 가격을 판정하는 거다. 평가사하고 하는 가격이 가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가치를 산정한다 그러면 그건 개별 분석을 통해서 나오는 거지 지역 분석이 아니죠. 그러니까 1번이 틀린 거죠. 2번 인근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다. 인근지역 개념 그대로 써놨네. 그래서 그건 나도 안다 이래야 되겠죠. 세 번째 지역 분석의 결과 인근 지역 내에 있는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지역 분석을 통해서는 그 지역에 뭘 파악할 수 있고 표준적 이용을 파악할 수 있고 이렇게. 4번 지역 분석은 당해 지역을 전체적 거시적 차원에서 분석한다. 그렇잖아요. 지역 분석은 전체적, 거시적, 이런 개별적, 부분적, 뭐 국지적, 미시적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자, 그래서 맞고 5번 유사 지역은요. 대상 부동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이다. 유사 지역 개념. 뭐 그런 거 써놓으면 뭐 그거야 이러면서 답 1번 이래야 되는데 여기도 함정에 빠지고
자,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우리는 또 두 문제 맞췄어, 좌우지간. 자,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씩 계속 맞추다 보면 나중에 다 맞추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죠. 예. 40문제 다 맞춰요, 이렇게. 자, 별로 빠져나가는 거 없잖아요, 지금 여기서. 빠져나가는 거 있나요? 별로 뭐 없잖아요. 뭐가 있어요, 빠져나가는 게. 별로 없구만.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 내용만 알아도 학교 가는 데는 아무 지장 없고요. 예. 요 요약집 내용만 알아도. 대신에 요 요약집을 잘 활용하시라. 어떻게 활용하라고요? 모의고사 보고 정리하고 이렇게 계속 하시라는 거예요. 시간 되시면 뭐도 듣고 특강도 듣고. 이 특강 이거 뭐 어디에서 사에서 하면서 뭐 한다 그랬어 제가? 토론 문제 한다 그랬죠? 토론 문제 해서 문제 나눠줬더니 딱 한 팀 제출했어. 상호보안팀. 이름이 상호보안이더군요. 이름이 이름 참 잘 지었다고 내가 그랬는데, 상호보안팀. 딱 한 팀 제출했어요. 그래서, 그냥, 어때요?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한 팀이 제출해서 이분이 10만원 받아갔는데, 세 명이 사셨더라고요. 근데 편지까지 써서 조선한테. 근데 보니까, 이 토론 문제 찾느라고 제가 인터넷 뒤지고요, 책 뒤지고요, 다 했어요. 그러면서 해서, 찾아서 어때요? 답하고 했다는데, 뭔가 열심히 했더라고 보니까. 예, 그래서, 해서, 문제는 근데 몇 팀이 했다고요? 저기 실장님이 또 그러시냐, 부장님 그러시네요. 토론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거 때문에 강의를 뭐 안 들으시겠다 이러신 분도 있고 뭐 그러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러 사람에게 좀 더 이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괜히 이게 또 스트레스 지수를 여러분 높이는 것 같아서 서면에서는 특강할 때는 토론 문제 안 할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해가지고 뭐 제출하고 이래야 재밌어서 하지. 근데 한 팀하고 이러면 그거 다른 사람들은 더 스트레스만 받고. 그래서 대신에 테마 80개 해가지고 여기 안에 가로 어때요? 우리 배운 내용들 있죠? 전체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걸 뽑아가지고 그 안에다가 우리 배운 내용 잘 알고 있냐 가로 넣기도 좀 하고 관련된 중요 문제 있으면 문제도 좀 넣고 해서 제가 풀어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테마 80개 정도만 딱 정리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풀이 할 준비는 다 되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공부량을 뭐 한다? 채우고 또 내가 지금 배워도 알 것 같아도 거기다 가로 넣어놓으면 또 어때요? 이게 배웠나 안 배웠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이러기 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테마 80개 뽑아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식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렇게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토론 문제는 나 수석하고 싶어 이런 사람들 오세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제가 지도해 줄 테니까. 자, 넘어갑니다. 173쪽 감정평가 방식 원가 방식. 자, 가격을 구할 때 이제 거기에 보니까 어떻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랬죠? 자,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가격이 이루어지는 건 아시죠? 그러면 이 중에서 이 공급자가 있어요. 그럼 공급자 입장에서는 요 건물의 분양 가격 이런 걸 책정한다 그럴 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건물을 지을 때 뭐가 들었어요? 비용이 들었죠? 그러니까 비용성을 반영해서 가격을 평가하겠다 하는 방식을 무슨 방식? 원가 방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원가가 생산비고 비용이니까. 그래서 이 원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보시면 성립 근거가 비용성의 사고방식이라고 해놨죠. 고전학파의 생산비 가치설이다. 이렇게. 고전학파는 생산비, 비용이 가치를 결정한다. 생산비 가치설. 이 이론적 근거고요. 공급자 가격의 성격이다. 자, 알프레드 마샬은 놔두고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적용 대상은 이 원가가 있는 거에 써먹어야 되겠죠. 즉 다르게 말하면 상각자산, 감가가 되기 때문에 상각을 하는 이런 건물이라든가 이런 데 쓰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따라서 거래 사례가 없는 교회, 공공건물 이런 데 쓴다. 토지는 원래 못 써먹는다. 왜? 생산비가 없으니까. 다만 예외적으로 비중가액으로 결정하여 곤란한 조성지 매립지에는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자, 그래서 비중가액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조성지 매립지에는 적용이 가능하다. 왜? 조성하고 매립할 때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밑에 장단점의 장점은요. 건물 등 재생산이 가능한 삼각자산에 널리 쓴다. 그러니까 건물에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게 뭐라고요? 지금 원가법이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신축 건물에 유용하다. 왜? 신축 건물은 감가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신축 건물에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고, 시장성이 없고 수익성이 없는 공공용이나 특수목적용 부동산 평가에 주로 쓰는 게 원가법이다. 왜? 시장성이 있으면 거래사례 비교법 쓰면 되고요. 수익성이 있으면 수익하는법 쓰면 되겠죠. 근데 그런 게 없는 공공용이나 특수목적용 부동산에 쓰는 것이 원가법이다. 조성지나 매립지는 써먹을 수 있다 그랬죠. 조성하고 매립하는 원가가 있으니까. 단점은 토지에는 못 써먹는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고요. 그 다음에 비용성을 반영하고 있지 시장성이나 수익성은 반영하고 있지 않네요. 그런 게 단점이고, 그리고 제조달 원가나 감가상가격 파악하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원가 방식으로 이제 여기에 협의의 가격을 구하는 게 있고 임료를 구하는 게 있다고요. 아까 우리 임대료 구하는 건 배운 거 기억납니까? 뭐였어요? 적산법 기억나시죠? 기초가액에다 기대율 곱해서 임마이 포켓 챙기고 거기다 필요재경비 다 알아야 했잖아요. 그 적산법. 근데 요 원가 방식으로 가격을 구하는 걸 우리가 원가법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 원가법에서는 뭐 알아야 되겠어요? 그랬을 때 원가법에서는 이 건물 가격 얼마예요? 이래 물어보러 가면 평가사는 이 건물 가격 알려주겠죠? 어떻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 건물을 새로 짓는다고 할 때 원가를 구한다. 그 새로 짓는다고 할 때 원가를 뭐라 그런다? 제조달 원가라고 한다. 그러면 다시 지을 때 원가에서 뭘 빼서 그동안 발생한 감가 누계액을 빼면 이제 현재 가격이 나오는데 그 현재 가격을 뭐라고 쓰겠다? 적산가액이라고 쓴다. 옛날에는 이 원가법을 복성식 평가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짓는다는 걸 전제로 해서 평가하는 법이다. 그래서 복성식 평가법을 썼는데, 그래서 이름도 이걸 복성가액 이렇게도 써요. 근데 뭐 요런 정도 개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원가법에서 뭐 알아야 돼요? 제조달 원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빼서 이제 같이 적정가액을 구하는, 이 적산가액을 구하는 것을 감가수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가격을 적정화하는 작업이 감가수정이니까 원가법에서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알면 되네요. 제조달 원가하고 뭐하고 감가수정하고. 그래서 174쪽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 제조달 원가가 나오고 그 옆 페이지에 뭐가 나와요? 감가수정이 나오는 거예요. 요 두 가지 내용 알면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개념부터 보자고요. 제조달 원가라고 하는 건요. 이 건물을 다시 짓는다고 할 때 원가예요. 말 그대로 새로 지을 때 원가라고요. 다만 어느 시점에 새로 지으라고 돼 있어요? 기준 시점에. 그래서 신축 시점이니 뭐 이상한 말 하면 안 돼요. 무슨 시점? 가격을 구할 때는 기준 시점. 그래서 기준 시점에 이 건물을 새로 짓는다고 할 때 소요되는 적정한 원가 총액을 제조달 원가라 한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 제조달 원가의 종류입니다. 그 종류에 보니까 복제 원가가 있고 또 무슨 원가가 있어요? 대치 원가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복제 원가라고 하는 거는 물리적으로 복제니까 똑같이 지을 때 원가입니다. 그래서 물리적 측면의 원가예요. 그리고 요 복제 원가는 신축한 지 얼마 안 된 부동산은요, 신축 건물은요, 복제할 때 비용 금방 파악할 수 있죠? 신축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신축 부동산에 주로 쓰고요. 물리적인 건 눈에 보이니까 실무에서는 이런 물리적인 측면의 원가인 복제 원가를 주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대치원가, 다른 말로 대체원가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요거는 어느 측면의 원가다? 효용 측면의 원가라는 거예요. 효용 측면의 원가. 그럼 효용 측면의 원가라는 것은 자, 아주 오래된 건물이 있다 그러면 이 오래된 건물은 그 당시 썼던 자재 이런 거 지금 쓰지도 없다. 쓰지도 않고 구하기도 어렵다. 그럼 어때요? 복제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그때는 이 건물이 주는 뭐 효용과 똑같은 건물을 지을 때 들어가는 원가를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는 뭘 쓴다? 대치 원가 이런 걸 주로 쓰고, 그 다음에 가치라고 하는 게 뭐예요? 평가사라고 하는 가치가 효용을 반영한다는 거 기억납니까? 그래서 효용을 반영하니까 결국 이론적인 면에서는 뭐가 더 맞다는 거예요? 이런 효용을 반영한
원가가 더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대치원가가 더 낫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게 1번하고 뭐죠? 2번 이야기죠. 이해되셨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감가 수정할 때 여기 감가 요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감가 요인과 관련해서 보니까 그 옆 페이지에 175쪽에 양가로 2번 물리적 감가 요인, 기능적 감가 요인, 경제적 감가 요인 이렇게 쭉 나오나요? 물리적 감가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거죠? 부서졌다, 마모되었다, 낡았다 이런 게 다 뭐예요? 물리적 감가, 눈에 보이는 거. 그 다음에 기능적 감가에는 뭐가 있어요? 보니까 기능적 감가에는 대표적으로 아까 토지하고 건물하고 어때요? 내부적으로 균형이 안 맞다. 부적응한다. 그럼 기능적 감가라 그랬죠? 그 다음에 형의 구식화. 형의 구식화는 형은 디자인을 말하는 거예요. 디자인이 구닥다리다. 어제 만든 건물이라도 아주 불편하게 지어진 건물이다. 그러면 감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부족 설비. 건물이 아주 멋있는데 화장실이 없다. 그것도 기능면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감가예요. 그리고 과잉 설비, 쓸데없는 게 하나 더 있다. 이것도 다 뭐라고요? 기능적 감가예요. 그래서 적어도 기능적 감가, 설계 불량 이런 게 다 기능적 감가예요. 근데 요 물리적이고 기능적인 건 내부적인 측면의 감가죠. 부동산 자체와 관련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경제적 감가라고 되어 있나요? 경제적 감가는 무슨 측면에? 외부적 측면의 감가라는 거예요. 대상 부동산하고 주변 환경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시장성이 감퇴되었다. 인건적이 쇠퇴했다. 뭐 교통혼잡이 심하다. 이런 게 다 뭐라는 거죠? 경제적 감가.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서는 학자들에 따라 법률적 감가를 논하는 학자도 있고 논하지 않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 감가 이런 것도 있다 하고 한번 두시고 이렇게 해서 감가를 논하는데 여기서 그러면 복제원가하고 대치원가 중에서 복제원가가 클까요? 대치원가가 클까요? 자, 그랬을 때 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건물이 있는데요. 이 건물이 제조달 다시 지을 때 10억 들어요. 근데 옥상에 물탱크가 2개가 있어요. 요거 한 개 1억씩이에요. 복제하려면 얼마 들어요? 12억 들겠죠? 복제하려면. 그런데 요 중에 한 개는 과잉설비예요. 과잉설비라는 말은 쓸데없는 게 있다는 소리예요. 쓸데없다는 말은 효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효용 측면의 원가인 대치원가는 얼마면 되는 거예요? 효용에서 똑같이 하면 이건 쓸데없는 건 필요 없으니까 11억이겠죠? 그러면 12억에서 여기가 제조달 원가가 시작이 되면 복제원가로 나중에 감가를 할 때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가 있겠죠? 물리적 감가 해야 되나요? 해야죠. 낡았으면. 기능적 감가 해야 되나요? 쓸데없는 게 있으니까 1억 12억 여기 12억에서 얼마를 빼야 된다는 거요. 쓸데없는 거 효용 없는 거 있어야 하고 빼야 된다는 거 그렇게.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도 해야 되나요? 외부적 환경이 안 좋으면 당연히 경제적 감가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치원가에 시작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자체에 이미 빼버렸죠. 그러니까 복제원가가 대치원가보다 일반적으로 커요. 그래서 요 자체 이미 빼버렸기 때문에 물리적 감가 하나요? 낡았으면 해야지 왜 안 해요? 물리적 감가 해야 되겠죠? 기능적 감가 해요? 이미 기능면에서 문제 있는 거 빼버렸잖아 이게. 그러니까 기능적 감가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적 감가 하나요? 네. 자, 그래서 거기서 결론이 뭐라는 거예요? 화살표 돼 있는데 보시면 대치원가로 뭘 구할 때는 복선가격, 복선가격이 다른 말로 얘기하는 적산가격 요거 말하는 거죠. 즉 가격을 구한다 이 소리예요. 가격을 구할 때는 뭐 하지 마세요. 기능적 감가 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 말 이해되셨죠? 대치원가 기준할 때 무슨 감가 하지 마세요? 기능적. 왜 여기서 1억 또 빼버리면 이중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면 뭐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알았다. 그러고 모의고사 나오면 그냥 맞춰주고 이러면 되잖아요. 맞죠? 예. 자, 제조달 원가 산정 방법에는 뭐 그 잘 물어보지는 않으니까 그냥 듣기만 들어보시면 돼요. 대상 부동산에서 직접 제조달 원가를 산정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직접법이라 그러고요. 유사 부동산에서 구한 제조달 원가를 대상 부동산에 맞게 고쳤으면 뭐라 그러면 된다? 간접법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직접법에는 뭐가 있어요? 하고 보니까 뭐가 있어요?
총가격 적산법. 그게 뭔데요? 이 건물 제조단가 구할 때요. 철근 썼겠죠? 시멘트 썼겠죠? 인건비 들었겠죠? 요런 비용을 다 뭐 하라는 거요? 더하라. 쌓아서 더하라. 그게 총가격 적산법이에요. 그러니까 철근 비용, 시멘트 비용, 인건비 다 더해가지고 뭐 하세요? 제조단가 구하세요. 이걸 총가격 적산법이라 그래요. 그랬더니 두 번째 누가 나타났어요? 부분별 단가 적용법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네요. 그러지 말고 요 건물 봐라. 뭐 있다? 벽 있다. 저기 또 뭐도 있다? 지붕도 있다. 맞나요? 보도 있다. 바닥도 있다. 맞나요? 구성 부분별 뭘 구하자? 단가를 구하자. 벽 1제곱미터 만들 때 10만 원이다? 그러면 10만 원에다 뭐만 곱하면? 벽 전체 면적만 곱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벽 가격이 나오겠지? 이해됐나요? 그러면 지붕은 보니까 1제곱미터 20만 원이다? 그럼 지붕 면적 곱하면 지붕 가격이 나오겠지? 그럼 다 더하면 이 건물 지을 때 뭐다? 제주단가 되는 거 아니냐? 이해됐나요? 그게 부분별 뭐라고요? 단가 적용법. 그래서 대상 부동산에 대한 중요 구성 부분별로 표준 단가를 구하고 이를 기초로 재론가 구하겠다. 알았다. 세 번째 변동률 적용법. 이 건물이 2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다. 그럼 2년 전에 지을 때 10억 들었다. 그럼 2년 지나는 동안에 뭔 일이 생겼어요? 재론가는 무슨 시점에서 구하는 거니까? 기준 시점에서 구하는 거니까. 기준 시점이 2년 지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동안 변동률이 생겼겠죠? 그럼 변동률을 뭐해서? 곱해서 시점 정해가지고 구하면 되잖아. 이런 논리예요. 그게 변동률 적용법이에요. 별로 어려운 말 아니죠? 이렇게 해서 대상 부동산에 직접 구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직접법. 유사 부동산에서 구하는 걸 간접법인데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한 평당 건축비 얼마나 들어가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평당 이게 뭐요? 단위 비교법이에요. 단위 비교법. 한 평도 단위잖아요. 그래서 제곱미터 또는 세제곱미터를 단위를 기준해서 제돈가 산정하세요. 왜 평 쓰지 말고 지금 제곱미터 쓰라 그러니까. 자, 그게 단위 비교법입니다. 그럼 결론이 뭐냐? 맨 밑에 뭐라고 써놨어요? 화살표 해놓고 제조단원가의 정확성을 기하려면 직접법과 간접법을 뭐 하는 게 좋겠다? 병용하는 게 좋겠다. 같이 쓰는 게 좋겠다는 뜻입니다. 뭐 알았다 그러면 돼요. 자, 175쪽 맨 위에 산정 기준입니다. 그럼 제조단원가 산정 기준 해놓고 구성요소 이렇게 돼 있죠? 그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여기에 뭐밖에 없었다? 토지밖에 없었다. 그런데 뭘 들이니까? 돈 들이니까 뭐가 생겼어요? 건물이 생겼다. 그럼 이 돈은 이게 제조단원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돈은 뭘로 구성되어 있냐고요? 그랬을 때 요 돈 중에는 토급인이 누구에게 주는 돈이 있다? 수급인에게 주는 돈이 있다. 왜 줬겠어요? 건물 지어 살라고. 그럼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야 이 돈에는? 공사비가 들어가 있어야죠.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무슨 공사비가 들어있어요? 요것을 표현할 때 표준적인 건설비라고 썼어요. 건물 지어 달라고 맡겼으니까. 그 표준적인 건설비에는 보니까 직접 공사비와 간접 공사비와 수급인의 적정이윤이 들어있다. 왜? 공사비만 주면 수급인이 안 주어지지. 뭐도 줘야? 수급인의 적정 이윤도 줘야 지어준다 이런 논리예요. 자, 그게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표준적인 건설비. 근데 수급인에게 주는 돈 말고도 도급인이 직접 부담해야 되는 돈도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 건물 자기 거 되려면 등기해야 되죠? 등기 비용 들 거 아니에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은행에 대출 받은 게 있으면요. 건물 지을 대출 받은 게 있으면 이자 내야 되겠죠? 이런 게 다 도급인 자신이 많은 돈, 직접 부담하는 돈을 뭐라고 쓴다? 통상 부대 비용이라고 쓴다. 그러니까 건물 지을 때 이 제조종가는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표준적인 건설비하고 통상 부대 비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는 지금 도급 방식에서 수급인에게 맡겼죠. 근데 맡기지 않고 뭐 할 수도 있죠? 자가건설. 이 건물 직접 지으려다 그럴 수도 있죠? 자가건설 할 때는 당연히 여기 들은 돈 중에서 공사비 들어갑니까? 네. 들어가겠죠? 직접 공사, 간접 공사에 들어갑니다. 근데 수급인이 아까 이윤도 있었잖아요. 요것도 자가건설 할 때 포함시켜야 되나요? 생각을 해보라고요. 자기가 요거 지금 건물 짓고 있으면 자기가 딴 데 나가서 벌 수 있는 돈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벌죠. 이게 포기해야 되잖아요. 이게 기회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가건설지도 기회비용이 있기 때문에 요 수급인의 적정 이유는 그대로 뭐 해야 된다? 포함시켜야 되는 거다. 그 말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뭐하고 똑같아졌어요? 결론은 도급하고 똑같아졌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써놨어요? 거기에 보니까 자, 거기 두 번째 동그라미 이런 말 써놨죠? 건물의 제조단원가는 자가건설이든 도급건설이든 뭘 기준하시고 도급 가격을 기준으로 하세요.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래서 화살표 놓고 자가건설 시에도 수급인의 적정이유는 제조단가에 뭐 하세요?
포함시키세요. 이렇게. 그 말 이해됐나 이제? 그래서 도급 방식을 기준하니까 자가건설도 수급인의 적정인 포함시키라는 거예요. 그럼 요렇게 했으면 모의고사가 나오면 또 뭐 하면 되고? 다 아시네. 틀리면 되고 이런 건 아니죠. 맞추면 되고. 그럼 맞추라고요. 37번에서 이렇게 물었어요. 감정평가 3방식 중에서 원가법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 이렇게. 지금 우리가 배운 게 원가법이죠. 틀린 거 물었어요. 1번. 원가법이라 하면 기준 시점에서 재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하여 대상 물건이 가지는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원가법이라면 재조달 기준 시점 맞죠? 기준시점에서 재조달 원가에서 뭐 해서 감가 수정을 해서 대상 물건이 가지는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맞는 말이죠? 예, 그래서 1번은 맞아요. 2번 재조달 원가를 산정할 때는 도급 건설에 의한 경우에 준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맞나요? 도급 건설에 준해서 수급인의 적정인 그대로 포함시키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맞다. 세 번째, 재조달 원가를 복제 원가로 산정할 때는 복제 원가니까 요 위에 있는 요 놈이죠. 요걸 산정할 때는 감가 수정 시 기능적 감가는 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복제 원가는 저 안에 1억이 들어있죠. 들어있으니까 다 해야 된다 그랬죠. 이거 뭐 할 때 안 한다고요? 대치 원가 할 때 기능적 감가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답은 몇 번이 틀린 거예요? 3번. 뭐 이렇게 쉬운 문제가 다 있지? 이러면서 어때요? 답 3번 이렇게. 4번 기능적 감가 요인에는 기능적 감가 배웠나요? 건물하고 부지가 뭐하고 있다? 부적합하고 있다. 설계 불량, 설비 부족 등이 해당한다. 다 아까 기능적 감가 했던 거 배웠죠? 설계가 불량하다, 부족 설비가 있다, 뭐 과잉 설비가 있다, 다 기능적 감가라고 했잖아요. 형식의 구식화 이런 거라 그랬어요. 4번도 맞고 5번 감정평가에서 감가 수정에서는 관찰 감가법을 인정한다. 요거는 아직 감가 수정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 5번 지문은 요거 배우면 또 답 나온다.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원가법에서 적어도 말로 물어보면 뭐 해야 된다고요? 복잡한 계산 문제는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수에 약할 뿐이지 한글엔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물어보면 맞출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까지 했어요? 재정가까지 했죠? 그러면 잠깐 쉬었다 감가 수정하자고요. 예.